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대상 사전기술로 2주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사정 도구로 가계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계도는 우리가 보통 3세대 이상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가족들이 결혼이나 이혼, 사망 등 중요한 생활 사건이나 또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 내의 역동이나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전된 가족들의 역할 또 유형 관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이런 세대 간의 정서나 또 행동상의 문제 행동 패턴을 검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는 나이, 출생 및 사망 시기, 또 직업이 뭐였는가, 교육 수준, 결혼, 관계, 동거, 이혼, 재혼, 입양, 병력, 인종집단, 또 종교와 같은 이런 사회적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구성원들의 관계는 가족들이 누구와 서로 단절되었는지 또는 굉장히 친밀하면서 융합 관계 또는 갈등 소원한 관계로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가족들의 또 사건이나 역사적인 트라우마 사건이나 자살이나 타살, 알코올 중독, 근친상간 이런 것도 가족 가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가계도의 해석은 우리가 가족의 구조 및 구성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주기상 가족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또 세대를 통하여 반복되는 그 특성들이 알코올이나 자살이나 또는 빨리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중대사와 가족의 역할, 가족의 삼각관계 패턴이나 가족의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계도에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기호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86쪽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여성을 우리가 남성을 정사각형, 여성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현재 이제 클라이언트로 지정된 내담자는 좀 더 이렇게 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두 원으로 겹쳐서 한다든가 사망한 사람은 이렇게 X 표시를 하고요. 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결혼 또 별거는 이렇게 이제 한 선으로 사선으로 긋고 이혼은 두 선으로 사선으로 긋고요. 관계들을 우리가 또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위탁 자녀인 경우는 점선으로 그림에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요. 또 입양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직선과 또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유산이나 낙태된 자녀 같은 경우는 X자, 임신 자녀는 세모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족들을 나타낼 때는 세 선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뭐 때로는 융합, 밀접한 이런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스트레스나 또는 이렇게 이제 갈등 관계일 때는 우리가 이 관계 표시와 이 관계를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융합과 갈등 관계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갈등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미약하고 불분명하여 이렇게 소원하고 먼 관계는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가족들이 이제 관계가 이미 단절된 관계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단절 표시를 하고, 긍정적이고 지적인 관계는 좀 더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하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가계도 상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려진 이렇게 가계도를 보면은 우리 그 구조적 가족치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례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사례 내용의 가족들을 지금 여기서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쵸? 여기 부모님과 부모님 결혼해서 두 자녀를 뒀죠.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자녀가 아들인데 어때요? 사망을 했고 클라이언트는 지금 현재 첫째 아들이 클라이언트로 나타납니다. 이 부모의 관계는 점선으로 소원한 관계이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 이 부모들은 성장할 때 자기 자신의 온 가족의 아버지로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고 세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엄마와 관계는 굉장히 좀 소원한 관계입니다. 여기 이 엄마도 자기 부모로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진한 관계, 융합된 관계지만 엄마와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소원한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부부의 관계는 소원한 관계이고 이 엄마가 이 첫째 아들과의 어때요? 친밀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갈등의 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과 상당히 이제 친밀한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독일의 사례에서 46세인 이 남편과 의사예요. 38살 된 주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90년도부터 이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14살 딸, 또 11살 딸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 IP로 환자로 된 아이는 11살 초등학교 5학년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문제아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 가족의 우리가 이제 그 관계에서 특성을 보면은 이 부부 관계는 갈등 관계이고 또 아버지 옆으로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내연녀 같은 이제 내연녀의 관계로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38세 이 주부도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26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 가족들을 형광펜으로 이 가족들이 죄송합니다. 이 가족들이 현재 이렇게 점선으로 묶어둔 것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알리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성과 아내 그 다음에 여기 자기 남자친구 그리고 두 딸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생태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생태도. 생태도는 1975년 앤 하트만이 고안한 가족 관계에 대한 도식으로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 또 관련된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그 상호작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사정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도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한다든가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생태도 기능의 유용성 같은 걸 보면은 가족생활 및 가족이 집단, 단체, 조직, 다른 가족, 개인과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하여 전체적인 시각이나 또 생태학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가족을 둘러싼 어떤 자원이나 또는 에너지의 유입, 유출, 어디로 에너지가 나가고 또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 요인을 알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개선 방향과 인식의 전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태도의 작성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족을 표현하는 원을 중앙에 그려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표시하고요.
또 가족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련된 주변 환경 체계들, 뭐 직장, 병원, 학교, 친구, 또 사회복지기관, 자기의 취미생활하는 오락, 또 확대 가족 구성원, 뭐 보호관찰소와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중심원 주변에 각각의 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및 관련 체계 사이의 자원 및 의사소통 교환인 에너지, 이런 흐름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점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미약한 관계, 그리고 사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긴장이 많거나 갈등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선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좀 더 이 실선이 굵을수록 밀착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생태도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도에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지금 나오죠. 47세 남성 클라이언트, 술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클라이언트 이 47세,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알코올 중독은 가족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가족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병원과 지금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자리 막노동하고 있고요. 친구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고, 자녀 관계와는 이제 아주 소원한 관계이고, 여가 생활은 술을 먹고 잠자는데 시간을 보내고, 가족 관계로부터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가장의 역할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 지금 47세 이 남성은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직업은 일용직 막노동을 주 2, 3회 하고 있고, 친구 관계는 거의 이제 단절되어 있고, 배우자인 44세 이 여성 배우자는 현재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심리적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그 직업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주로 이제 언니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살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버지와는 굉장히 안쓰럽게 보고 있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네요. 진학에서도 중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알바에서는 매일 이제 4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놀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여동생과는 지금 이제 또 편하지 않는 그런 갈등 관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살 딸이 하나 있죠. 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어린 나이에 가정 형편상 방과 후 음식점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에 지금 보태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과 에너지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상당히 갈등 관계가 나오고요. 음식점 일을 하지만 이제 본인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게 지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이렇게 이제 생태도를 통해서 가족의 환경들, 가족이 어떤 지금 누구와의 관계 형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또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는 것이 바로 이 생태도입니다. 자, 가계도 생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조각은 우리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사티어가 가족의 관계성을 공간에 배열해서 한 사람이 가족이 마치 조각을 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을 거리로 이렇게 조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까우면 좀 더 이렇게 거리를 가까이, 또는 이제 심리적 거리가 멀면 멀리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가족들의 위계 질서를 표현할 때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세우게 하고, 위계 질서가 낮은 사람은 좀 아래에 세우게 한다든가, 이렇게 가족의 그 관계성을
시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공간성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관계나 서로의 상호작용 모양을 나타내는 위치나 자세를 만드는데 또 가족을 배치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가족 조각처럼 제가 이제 그 학지사에서 가족 모형 세우기라고 실제 나무 모양의 가족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눈을 마주보고 아니면 등을 보고 서게 하는지 또 멀리 세울 수 있는지 가까이 세울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하는 도구로 가족 모형 세우기라고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족 조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족 조각을 세울 때는 가족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가족 조각을 만들 사람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뭐 가능하면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로 지정된 내담자가 현재 자기의 가족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엄마, 아빠, 뭐 자신, 그 다음에 뭐 남동생 이렇게 세워보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리고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할 때도 누구를 가운데다 누구를 저기 가에다가 세울 것인가, 또 누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할 것인가, 누구는 서로 등을 보게 할 것인가, 또 누구는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하고 누구는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혼자 그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가족의 그 심리적인 상황이나 그런 상태를 조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을 만들 가족원이 가족 앞에 서게 한 후에 자신이 생각한 가족의 이미지인 몸, 얼굴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조각으로 이렇게 세워서 각자 우리 가족에 대한 이제 느낌들, 현재 자기가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왜 우리 딸이 나를 여기다가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고, 때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의인화해서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우리 집은 뭐 조각난 뭐 풍파와 같다. 뭐 난파된 뭐 조각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 대한 자기의 그 현재 그 상태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딸이 먼저 가족 조각을 다 세우고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엄마가 이제 또 가족 조각가가 되어서 엄마가 보는 가족의 현재 관계를 세우게 하고 또 아빠가 자기 입장에서 가족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고 가족들은 나를 소외시키고 나는 더 이렇게 엄마와 딸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만 혼자 소외된 이런 것들을 세울 수가 있고요.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조각을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개입 단계에서는 이 부모님들이 성장할 때 우리 그 온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부모와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조각으로 나누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주의 가족치료 할 때 저희들이 이 조각에 대해서 좀 더 다룰 거예요. 자, 또 사정 도구로 우리가 동적 가족화가 있는데요. 번스와 카우프만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가족이 마치 이제 그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움직이는 거죠. 동적인 거니까. 가족들이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A4용지 한 장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움직임이지 아니고 또 가족들이 이게 실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엄마 아빠가 함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각자 TV를 본다든가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각자 자기 방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굉장히 그 자기가 우리 가족들이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를 상상할 때 함께 하고 있는 그 뭔가를 그리는 아이들은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좀 더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소외되어 있고 뭔가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없고 혼자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경계선을 더 만들어서 혼자 된 이런 공간 안에서 뭔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움직임, 분위기, 정서적인 밀착, 소외, 투정, 고립 등 가족에 대한 자각과 이해를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동적 가족과 KFD는 가족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그림의 움직임을 첨가시키므로 아동의 자기 개념에 대한 자각이라든가 가족과의 대인관계, 자녀의 감정을 끌어들여내는 수단으로 가족의 집단의 역동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 방법은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무언가 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막대기나 만화나 이런 걸로 그리지 말고 또 사람을 전체로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린 이후에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나이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기입을 합니다. 그린 사람이 가족을 어떤 식으로 자각하고 이해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은 서로 각자가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는가에 집중하여 그리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리는 그 사람의 눈에 비친 그 자각된 모습이나 태도, 감정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를 모습을 그리는데 엄마의 입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크게 그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이가 보기에는 엄마 입이 굉장히 이렇게 엄마가 말을 많이 한다든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상당히 더 크게 지각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엄마의 그 무기력한 모습이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그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다든가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 인물의 행동, 그림의 스타일, 또 그림의 상징.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호숫가나 또는 비가 오는 거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가족의 그림 안에서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빠르고 이제 또 공격적인 이런 것들 상징일 수도 있고, 또 엄마가 뭐 이렇게 이제 먼지털이나 뭐 청소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인물의 특징으로 본 해석이 가능하고 또 가족의 구조적 해석 등 이렇게 추측으로 가설을 가지고 이 동적 가족화에 나오는 그림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또 사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 도구로 몇 가지 이제 우리 양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메스터의 가족 사정 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기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뛰어난 이 개념적 중거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 정신과에 재직하던 앱스틴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사정 척도는 가족 기능이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겠죠. 의사소통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역할, 정서적 반응성, 뭐 가족의 정서적 관심과 배려성 정도, 가족의 행동 통제 방식, 그 다음에 전반적 기능 등 이렇게 7가지 그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정서적 반응성, 먼저 가족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볼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는 기본적인 과제, 의식주 해결이라든가 발달적 과제, 또 이제 그 가족생활 주기에 해당하는 과업들이겠죠. 위기적 과제 같은 경우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뭐 실업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들을 가족들이 어떻게 잘 해결내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의사소통 차원은 의사소통이 정확한지, 개방적인지, 직접적인지, 일치적인지 하는 가족들이 주로 정보가 어떻게 교환이 되고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 거, 언어 소통을 이제 의사소통의 중요한 결정 요소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의견을 얼마나 솔직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역할 차원도 봅니다. 역할 분담과 책임이 적절한지의 그러한 여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 차원도 보게 됩니다.
가족의 건강 및 병리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의 기능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차원이고, 정서적 반응성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나타내고 경험하는 감정 정서, 즉 애정이나 두려움, 분노, 우울 같은 정서의 경험의 다양성 정도가 가족에게 주어진 자극에 따라서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양으로 반응하는지의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행동통제 차원입니다. 행동통제,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다스릴 그런 이제 규범이라든가, 그 행동통제에서 너무 그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연한지, 방임인지, 혼돈인지, 이렇게 이제 4가지 그런 통제의 방식도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맥미스터 가족 사정 척도 모델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슨의 서컴플렉스 모델 또는 이제 올슨의 그 순환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족 사정 도구로 사용되는 거, 미네소타 대학의 올슨 등 동료들이 이제 개발한 것으로 가족의 기능에 관하여 한 50여 개의 개념을 추출 분석하여 기납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 모델의 특성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 현재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 현실 가족과 또 가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상적인 가족에 대하여 각각의 질문지에 이제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응집성,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죠. 친밀감, 그리고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를 결정짓는 1차적 기능을 이 응집성으로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응집성은 외적으로는 가족 경계선의 침투성과 내적으로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그 수준은 정서적인 유대감이 거의 없는 유리된 가족인지, 적당히 낮게 분리된 가족인지,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인지, 정서적인 유대감이 너무 강한 밀착된 가족인지,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적응성이라고 하면은 순환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적응성을 보게 되는데, 적응성은 안정지향 과정과 변화지향 과정에서 변화의 양을 보는 겁니다. 적응성 수준은 가족이 가족 뇌의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지도력이나 또 역할 관계, 관계 규칙 등의 영역에서 얼마나 융통성 있게 발휘되는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적응성 수준이 높은 경우는 너무 높은 경우는 이제 혼돈, 또 낮은 경우는 경직. 그래서 중간 범위가 이제 바람직한데 구조적이고 융통적 수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적응성이 매우 낮은 경직된 가족이나 너무 높은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인 반면, 이제 적응성이 적절하게 중간 수준인 경우는 가족의 기능이 이제 최적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올슨의 그 서컴플렉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응집력과 우리가 지금 적응성 2가지를 다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 가족의 사정 도구로 예비 커플 및 커플 엔리치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커플 및 커플 엔리치 검사는 미국 상담 분야에서 널리 쓰고 있는 이제 상담 도구이기도 하는데요. 프리페어는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엔리치는 이미 결혼한 부부들의 관계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 올슨 박사와 그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65문항으로 된 질문지로 되어 있고, 커플 사이의 관계의 강점 혹은 이제 성장해야 할 점을 분석 평가한 후 컴퓨터 보고서를 중심으로
커플들의 그 성격 특성이나 커플 유형 또는 결혼에서 기대나 만족감, 성격 문제,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재정 관리, 여가 활동, 스킨십, 성생활, 자녀 양육, 가족, 친구, 역할 관계, 신앙생활, 성장 배경 이런 이제 영역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부부 유형 엔리치 검사 결과 5가지 부부 관계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행복한 부부 유형은 활기찬 부부이고 그 다음은 뭐 조화로운 부부, 또 전통 부부, 갈등 있는 부부, 활기 없는 부부 이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결혼 만족도 검사는 미국 임상 심리학자인 스나이더 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것을 우리나라 이제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개정판으로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80년대 초에 제작되어 약 20년간 부부 치료자, 가족 치료자, 또 목회 상담사, 이 밖에 부부 갈등을 다루는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에서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제 부부 치료를 할 때 라포를 형성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면적 척도이므로 부부 치료에서 중점을 둬야 할 영역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부 치료를 통해서 얻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척도의 구성을 보면은 결혼 만족도 검사지에 이제 척도 보면 비일관적 반응 척도, 뭐 관습적인 반응 척도 이렇게 또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불만족 척도.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을 이제 11개로 척도를 포함하여서 전부 다 총 14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척도에서는 불만족 정도를 이제 측정하여서 점수가 높으면 이제 불만족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척도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일관적 반응 척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얼마나 일관적인 방식으로 응답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도 척도이고 관습적 반응 척도는 응답자 자신의 부부관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관습적인 태도로 응답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이제 척도이고요.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결혼 생활에서 그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말해주는 지표로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뭐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배우자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정서적인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공격 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이건 이제 집의 그 가정 경제 관리에서 겪는 배우자와의 갈등과 의견 불일치 정도를 이제 보는 것이고요. 성적 불만족 척도, 그 다음에 비관습 성역할 태도 척도는 성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관습적, 비전통적 태도를 평가하는 거고, 온가족 문제 척도는 응답자의 온가족 내에서 존재하는 갈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 또 배우자 가족의 갈등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 양육 갈등 척도. 그래서 갈등 척도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만족 점수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라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초기에 이제 만족도 검사를 해서 이 부부의 불만족 척도가 어떤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상담 이후에는 어떤 점수가 더 이렇게 이제 낮아졌는가 해서 더 이제 변화의 정도를 확실하게 더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족 사정 기술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